네, 여러분, 80쪽 4번 볼게요. 필기할 수 있게끔 볼펜 꺼내주시고 작은 글씨로 4번의 왼쪽하고 오른쪽에 문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매겨주시고 필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서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렴풋이 알긴 알겠는데 왜 그런지를 한번 다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볼 거야. 그래서 1번 한글이 독창적인 까닭은 무엇인가? 2번 한글이 체계적인 글자인 이유는? 3번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더 많은 글자를 만들 수 있는 까닭은? 4번 한글이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까닭은 무엇인가? 이렇게 4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한글이 독창적인 까닭은 무엇인가 였어요. 한글은 독창적인 문자이다. 왜 그럴까? 자, 미리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는데 한글의 독창성은요. 일단 당시 조선시대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문자인 한자는요. 소리와 뜻과 모양이 3가지가 대응되면서 글자가 만들어지고 쓰이고 있었어요. 저번에도 예로 들었지만 이렇게 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문자가 있고 그에 해당하는 소리는 이제 화에 가까워서 우리가 불화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는 소리 자체에 해당하는 그 문자를 만들었어. 소리 가운데서도 하나의 음절이 아니라 음절보다 더 작은 실제로 뜻을 구별하는 말의 뜻을 구별하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인 음소를 단위로 예를 들어서 기역, 니은, 아, 야 이런 소리들을 가지고 이 소리에 해당하는 문자를 만든 것이죠. 자, 한 번에 보기에도 3가지가 서로 대응되면서 연결되는 것과 2가지만 연결되면서 대응되는 게 단순하죠.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문자의 모습과 다르게 소리를 그대로 글자에다가 바로 대응시켜 버리는 음소 문자를 새롭게 발명한 거예요. 한자를 따라서 만든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 원리로 발명하셨다. 소리와 글자 모양이 바로 대응되는 음소 문자를 발명했다. 이와 비슷한 문자가 알파벳이죠. 로마 알파벳이 비슷하죠. 하지만 그 로마 알파벳을 우리가 배웠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독창적인 원리로 기존에 사용하던 한자와는 독창적인 원리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2번째로 독창적인 이유, 근거가 되는 이제 증거로 만든 사람, 그리고 언제 만들었는지, 그리고 창제된 원리, 그리고 왜 만들었는지가 명확하게 기록된 유일한 문자예요. 유일한 문자. 세계 유일. 세종실록 1443년 음력 12월 30일 기록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만드셨다라고 적혀져 있고요. 세종실록 1446년 음력 9월 30일에 이달에 훈민정음 책이 완성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조선왕조 실록 기록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여러분 역사 시간에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때 훈민정음 책이라는 것은 책이 2개가 있어. 예의와 해례본 2가지 책이 있는데 처음에는 예의 책만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에 해당하는 그 소리를 나타내는 소리를 가지고 있는 그 단어들의 예를 가위, 거위 등등등. 그리고 끝소리에서는 뭔가 각 할 때 이 첫소리와 끝소리다 이런 식으로 단어들의 예를 쭉 적어놓은 것이 예이고요. 해례는 더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창제의 원리가 이렇게 천지인의 하늘, 땅, 사람이라는 3가지 요소를 본떠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한 창제 원리 등을
자세히 적어 놓은 것이 헤레본인데 이것이 1940년에 발견이 돼서 그 이후에 드디어 창제의 원리가 정확하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자와는 구별되는 소리와 글자가 대응하는 음소문자이면서 이것은 독창적으로 세종대왕에 의해서 1443년에 이러이러한 창제 원리에 의해 그리고 왜 만들었는지 백성들을 널리 가르치고자 하는 이유로 만들어졌다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글은 매우 독창적인 문자이다 라는 것 알려드리고요. 적어보세요. 특히 여기 밑줄 친 부분은 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글의 체계성 두 번째 질문이 왜 한글은 체계적인 문자인가 였죠. 일단 우리가 배웠듯이 창제 원리를 살펴보면 자음의 창제 원리를 보면 먼저 소리가 나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어요. 이렇게 혀뿌리가 뒤쪽 입천장에 닿는 모양, 뿌리에 가까운 어금니에 가까운 소리에서 난다 해서 여기서 기역 나왔고요. 혀끝이 잇몸에 닿는 모양에서 혀끝의 모양, 니은 나왔고요. 입술의 모양, 미음, 이에 혀가 닿으니까 잇몸의 모양, 이와 잇몸의 모양을 시옷 이렇게 나타냈고 목구멍에서 나오는 목구멍 동그랗게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느무스라는 기본자는 그 소리가 나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어요. 그래서 같은 위치에서 발음되는 소리는 비슷한 같은 글자 형태, 기본형에서 출발을 하니까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획의 원리에 따라서 같은 위치에서 나는 소리들은 다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형태의 그 소리가 나는 위치가 반영이 되어 있으면서 특히 이러한 소리의 세기가 계열화되어서 글자 형태에 획을 더함으로써 표현이 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체계적이다, 과학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삿소리, 이런 소리를 예삿소리, 거센소리, 된소리 이렇게 부르는데 소리의 성질에 따라서 예삿소리, 평범한 소리예요. 기역, 거센소리, 좀 거세게 바람이 공기가 그 목구멍에서부터 거세게 뱉어지면서 나는 소리를 거센 소리라고 해요. 이런 소리. 그리고 목을 좀 쥐어짜면서 공기 양을 줄여서 힘들게 발음되는 소리를 퍽퍽하다 해가지고 된소리라고 해요. 된소리. 그냥 장이 있고 된장이 있죠. 좀 퍽퍽한 장을 된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퍽퍽한 소리, 된소리. 그 드, 트, 뜨, 즈, 츠, 쯔 요렇게 예삿소리와 거센소리, 된소리라는 이런 소리의 색이 성질이 바로 같은 형태에서 획을 달리함으로써 또 반복함으로써 형태에 반영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체계적이다라는 거 요거는 다 적으셔야 돼요. 요렇게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세 번째, 한글로 표기 가능한 소리가 매우 많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실제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그런 표기의 형태는 문자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 발음되는 한국어에 있는 그런 음절은 아니더라도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가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감 이렇게. 실제로 이런 단어는 없지만 만들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고요.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 초성에서 사용될 수 있는 자음 19개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처음에 가다라바와 사즈차카 타파하 끝에부츠 스까지 해가지고 첫 소리에 자음 19개 있다고 했고요. 모음 아야어여 우유 우유 의 뿐만 아니라 왜 쭉 합해서 21개가 있고요. 끝소리에서 사용될 수 있는 자음에는 자음과 그 경우의 수는 28개 정도가 되는데요. 첫 소리에서 사용될 수 있는 자 우리는 이제 초성에 사용되었던 그 자음은 종성에서도 똑같이 그대로 사용될 수가 있죠.
거기다가 종성이 없을 수도 있어. 끝소리가. 그치? 그냥 가로 끝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 끝소리가 없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종성에는 아무것도 없을 경우와 그리고 초성에 사용되었던 그런 자음에다가 또 종성에는 특별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겹받침이라는 게 있잖아. 겹받침, 갑 할 때 비읍, 시옷이라든지 암이라든지 리을, 미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겹받침들이 있죠. 그래서 겹받침까지 합하면 그래서 28개의 그런 경우의 수가 나오고 곱을 하면 11,172 음절을 표현할 수 있다. 적을 수 있어요. 표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경우를 다 우리가 외우고 알 필요는 없고 실제로 사용됐다는 그런 보장은 없지만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표기를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한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그런 소리라고 할지라도 한글로 표기는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한글의 실용성과 효용성. 어떤 점에서 실용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음소 문자야, 한글은. 기역, 니은, 아야, 어여 이런 자음과 모음이라는 가장 작은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인 음소를 기록한 문자이지만 실제 우리가 기록을 할 때는 쓸 때는 음절 단위로 모아 쓰기를 해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앞에 학습 활동에서 본 것처럼 기역, 아, 이응 이렇게 풀어서 쓰게 되면 이걸 이제 풀어쓰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풀어쓰게 되면 한눈에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소리가 한눈에 들어오지가 않아. 하지만 음절 단위로 이렇게 모아 쓰게 되면 한눈에 우리가 어떤 발음으로 읽을 수 있는지 읽어지게 되고 그러면 뜻을 파악하는 것도 훨씬 더 빨라지게 돼요. 그래서 음소 문자의 장점과 음절 단위의 문자의 장점을 모두 다 취했다. 그리고 심지어 한자어도 한자 단어도 같이 사용되면서 표의 문자의 장점까지도 어떻게 보면 흡수하고 있는 그런 우수한 문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실용적이고 효율적이냐? 밑에 입력, 처리, 그러니까 문자를 입력하고 머릿속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소리를 음절 단위로 적었기 때문에 음절이 뭐라고 했어? 음절이 한 번에 발음되는 발음의 최소 단위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리를 파악하는 게 쉽고 소리가 파악이 되면 소리 나는 대로 머릿속에서 의미가 잘 파악이 되며 쓰고 읽는 데에도 굉장히 쉽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 종합하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좀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미리 필기해 놓은 부분들은 다 그대로 적어 보셔야 됩니다. 3번, 4번은 지금 잠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 장 81쪽으로 가보세요. 한글이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까닭을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글을 한번 읽어보고 과연 그러한지 어떤 점에서 정보 처리에 유용한지를 한번 볼게요. 공개된 정보를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하고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정보화 사회에서 한글의 우수성은 더욱 빛난다. 한글은 자음자와 모음자의 수가 비슷하여 컴퓨터 자판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자음자와 모음자를 적절히 배치할 수 있다. 그리하여 왼손과 오른손을 번갈아 가며 글자를 입력할 수 있어. 타자 속도가 알파벳보다 훨씬 빠르다. 마치 컴퓨터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처럼 한글은 컴퓨터와 궁합이 잘 맞는다. 주황색은 이제 자음이죠. 오른쪽에 파란색, 초록색은 모음이죠. 한글 자판은 그러하고 거의 개수가 비슷하네요. 여기 보면은 이제 14개, 오른쪽에 12개 이렇게 입력을 해놨네.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겹자음들은 함께 합쳐놓음으로써 개수를 줄였죠. 그런데 로마자 자판을 보시면 아, 에, 이, 오, 우 요 5가지 초록색 자판만 모음이고 나머지는 자음이죠. 자음과 모음이 특별히 구분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모든 자모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한글 타자를 배울 때에도 왼손과 오른손을 번갈아 가며 글자를 입력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고 입력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서 문자 메시지를 입력할 때도 한글은 8개의 기본자를 바탕으로 12개의 조작 단추 안에 자모를 배열함으로 입력 속도가 다른 문자보다 훨씬 빠르다. 모음자의 경우 한 가지 소리로만 발음되고 소리나지 않는 글자가 거의 없다. 문자와 소리의 일치성은 기계 번역이나 음성인식 컴퓨터 등 한글 정보화에도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밑줄 친 부분 밑줄 쳐보고요. 8개의 기본자 뭐가 있을까? 자음의 기본자는 그, 느, 무, 스, 으였죠. 여기다가 모음의 기본자, 선지인 이렇게 3글자가 있죠. 그래서 이 8자를 가지고 기본으로 많더라도 12개 안에 우리가 한글을 조합할 수 있는 그런 키보드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천지인 키보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입력 속도가 빠르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고 모음자의 경우 한 가지 소리로만 발음된다라는 거는 이제 훨씬 위쪽에 있는 학습 활동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을 텐데 82쪽 보세요. 첫 번째 컴퓨터를 입력할 때 한글과 로마자의 키보드 입력에 차이가 있는가? 위에 글에 나와 있었던 대로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개수가 비슷해서 실제로 사용되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몇 개라고 했어요. 자음 19개, 모음 21개가 실제로 이용된다. 한국어를 기록하는데. 그래서 왼쪽 오른쪽에 적절히 배치하여 왼손과 오른손을 번갈아 가며 글자를 입력하여 타자 속도가 빠르다. 네, 로마자의 경우에는 자모자를 분리하지 않고 나란히 배열함으로써 입력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릴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음과 모음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끔 왼손은 자음, 오른손은 모음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서 소리의 성질에 대한 이해까지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적어 보시면 되고 2번 다음 표를 보고 한글이 기계 번역이나 음성 인식에 유리한 까닭을 알아보자 라고 하네요. 자, 아의 발음을 보면 가족, 나비, 박수, 자전거에서 모두 다 이렇게 똑같은 소리 아로 발음이 돼요. 항상 어떤 발음을 쓸 때 발음은 이렇게 가로로 표현을 합니다. 이 가로로. 그런데 로마자 A의 발음은 아몬드 할 때는 아, about 할 때는 apple 할 때는 able 할 때는 a 이렇게 서로 어떤 단어에서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모음이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로마자에서 알파벳에서 모음이 이 5개밖에 없잖아. 이거는 사실 실제 소리를 실제로 다양한 모음의 소리를 나타내는 데는 좀 부족함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는 아니 A면 R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매 단어마다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를 항상 찾아서 들어보고 다시 연습해보고 하면서 외워야 하는 그런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이 로마자 알파벳의 모음의 부족함 때문이에요. 이 모음이 너무 개수가 부족해. 자, 그에 비해서 우리는 모음이 사용되는 것만 21개에다가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모음까지 합하면 만들어내고자 하면 얼마나 많이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정확하게 소리에 맞는 문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한글의 경우에는 문자와 소리가 대체로 일치하고 그로 인해서 당연히 어떤 데이터로 만들어서 기계를 번역한다든지 음성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로의 처리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항상 일정하게 비슷한 값이 나온다는 거지. 비슷한 값이 입력될 수 있는 것은 한글의 자모다. 로마자는 그 경우에 따라서 어떤 단어에 따라서 그리고 그 단어가 앞뒤로 어떤 단어와 연결되냐에 따라서 발음이 너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데이터로 처리되는 것이 어렵다. 이 세 줄은 다 읽어보고 이해하고 적어보세요. 잠깐 적을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2번.
자, 3번, 1번, 2번을 풀어본 결과에 따라 이제 생각을 정리해보자. 정보화 시대에 요즘에 한글이 굉장히 유리한 문자인 이유를 생각해보자. 정리해보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자모의 개수가 비슷해서 키보드나 어떤 입력의 용이함, 입력이 매우 빠르다, 효율적이다.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직관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직관적이다. 간편하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자와 소리가 거의 같아요. 특히 모음의 경우. 이게 음소 문자면 당연한 것이지만 소리를 이제 문자로 만들어낸 문자의 경우에는 당연한 것이지만 아까 로마 알파벳하고 비교해 봤듯이 반드시 그렇다고 똑같이 동일하지 않단 말이야. 단어에 따라 able, F, about 이렇게 소리가 계속 달라. 근데 우리는 모음은 그 모음 그대로 발음하면 된다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문자고 정확한 문자예요. 소리를 정말 잘 표현한 문자란 말이야.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적기가 너무 쉬워.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보 처리의 신속함, 정확도가 높아서 유리한 문자다라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어보셨으면 다음 마지막 83쪽으로 가셔서 한글을 사랑하고 아끼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라고 하면서 21세기 세종대왕 프로젝트라는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세계인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한글을 알리고 세계 속 한글을 바로 알리는 그런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유명 누리집 웹사이트, 교과서, 백과사전 등에 잘못 알려져 있는 한글에 대한 정보를 바로잡고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거래요. 사실 이게 21세기 세종 계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1998년부터 최근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그런 이제 사업인데 나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정보가 곧 경쟁력이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언어 문화를 잘 갖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 자료, 우리말로 되어 있는 언어 자료, 그리고 우리 말과 글에 대한 정확한 세계화, 홍보 이런 것들, 그리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을 이제 국가 차원에서 열심히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어 기초 자료, 뭐 남북한 한민족 언어 정보, 그리고 전자사전에 필요한 언어 정보 처리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전자사전 만드는 거, 그리고 전문 용어 표준적으로 만드는 거, 글꼴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이제 보급하는 것 등등 국어의 모든 문자와 이런 것들의 자료를 모두 정보화하는 그런 세종 계획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여러분 이런 항상 이제 우리 말과 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알리는 데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기까지 이제 간단히 학습 활동을 풀어보았고요. 다음 학습지로 또 다시 복습하면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